제가요, 말이 없어서 그렇지. 기억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집 들어온 게 벌써 몇 해째입니다. 문 앞 슬리퍼는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었고,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고맙단 말 하나 없어도 그냥 했습니다. 그게 어른 노릇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요즘은 어른 노릇하는 게 죄가 됩디다. 말 많다고 싫고 말 없어도 답답하다고 하니 대체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건지 참. 이 나이 먹고도 어렵더군요. 밥을 좀 진하게 했다고 싱겁게 해달라고 하고 국이 짜다며 버리질 않나 빨래를 널어도 꼭 다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화 안 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입에서 그 방 좀 정리하셔야겠어요. 너무 구질구질해요. 그 말 들었을 때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긴 내 자리가 아니구나. 웃기죠? 이 집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조심하며 살았고 제 방 하나 제 마음대로 못 꾸몄습니다. 그 방에서 TV 소리 좀 키웠다고 벽 너머로 툭툭 치는 소리 들려오고 새벽에 화장실이라도 가면 누가 뒤따라다니듯 쳐다보고 어느 날은요, 식탁 위에 제 앞에만 수저가 안 놓여 있더군요. 참 묘했어요. 아, 내가 이제 여기 손님이구나. 그렇게 느낀 날, 그 밤에 전 서랍 속에서 오래 묵혀뒀던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들었죠. 누구한테 알릴 것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리하려고요. 내 삶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치워보자고. 왜냐고요? 나이 들어가며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련 남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그날부터 저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게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무슨 말이 나왔는지,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은요, 제가 움직이는 게 민폐가 되는 시대 같아요. 주방에서 물 한 잔 마셔도 발자국 소리가 난다며 슬리퍼 좀 신으세요 하고 욕실에 수건 걸어두면 곰팡이 생긴다며 또 치우고요. 그래서 전 이제 손도 조심스럽게 씁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싫은가 보더라고요. 아침 6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오래된 습관이죠. 남편 있을 때부터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전 조용히 거실 불 켜고 정수기 물 받아 작은 주전자에 옮겨 끓입니다. 손주 일어나기 전에 따뜻한 미역국 한 숟갈이라도 먹이고 싶어서요. 근데 어느 날 그 불 켠 걸 본 며느리가 현관 신발장 앞에 서서 혼잣말처럼 내뱉더군요. 이게 무슨, 또 불 켜놓고 자나 전기세 아깝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딱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눈 마주치니까 문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날 이후로요. 전 불 켜는 것도 눈치 봅니다. 물이 팔팔 끓어도 환기창 열기가 겁났어요. 왜냐면 창문 열었다 닫으면 기름 냄새 들어온다며 투덜대는 소리가 나올까 봐요.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숨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빨래를 돌렸습니다. 잘 입던 옷들을 따로 모아서 조용히 손빨래를 했어요. 햇볕 좋던 날이었습니다. 살살 털어서 옥상에 널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 다시 올라가 보니 그 빨래가 사라졌더군요. 세탁실 구석에 검은 비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좁지 않아 색 빠지는 옷, 다른 사람 빨래에 물들어요.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마이너스 며느리. 웃음이 나더군요. 그 옷 20년 전에 제가 직접 염색한 거였습니다. 이미 수십 번을 빨았고 이제는 빛도 거의 다 빠졌던 옷인데요. 그 옷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문제였던 걸까요? 또 어느 날은요. 설거지를 하려는데 싱크대 위 식기들이 이상하게 정리돼 있더군요. 제 앞접시는 없어졌고 제가 쓰던 작은 국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이거 어디 있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더군요. 아, 그건 너무 낡아서요. 정리했어요. 그 국자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였습니다. 그분이 쓰던 거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알 리가 없었겠죠. 알고 싶지도 않았을 테고요. 말 안 했습니다. 말하면 또 별걸 다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 소리 들을까 봐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마트 가서 1,000원짜리 국자 하나 샀습니다. 그게 더 나을 테니까요. 그 집에서는요. 식탁도요. 4인용인데 항상 세 자리만 세팅됩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제 자리는 없더군요. 한 번은 제가 먼저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가 음식 들고 오더니 식탁을 한참 보더니 이러더군요. 어머니, 아드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들한테 뭐라 하기도 하죠. 당신이 좀 말씀드려요. 불도 그렇고 음식 취향도 그렇고. 제 눈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눈이 없고 귀가 없는 줄 아는 걸까요? 하루는 밥을 제가 차렸습니다. 별거 아닌 반찬 몇 가지에 조기 하나 굽고 된장국 끓였어요. 근데 며느리 한 숟갈 먹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우리 집 식구들은 너무 짜게 못 먹어요. 된장은 다음부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라고요? 그럼 내가 뭐 하라고요? 방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물 한 컵 끓여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어느 순간 이 집 안에서 제 목소리는 지워졌고 제 자리도 제 물건도 제 시간도 다 눈치 봐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알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받는지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불편한 잔재인지. 그 방에서 저는 하루 종일 앉아 조용히 라디오만 들었습니다. 볼륨은 항상 2. 볼륨 3으로 올리면 벽 너머에서 누가 툭 치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웃음 섞인 목소리, 인테리어 이야기, 뭔가 집에 큰 변화를 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엔 신경 안 썼습니다.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 있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날 들은 그 말이 모든 걸 뒤집어 놓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뭔가 분주하더군요. 며느리는 커피포트를 돌리고 아들은 테이블에 앉아 뭔가를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낯선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쪽은 철거 가능하시고요. 여긴 도면 다시 그려서. 낯익은 단어였죠. 리모델링. 이사 오기 전에도 그렇고 며느리는 원래 손이 빠른 사람입니다. 뭐든 바꾸는 걸 좋아해요. 가구 배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바뀌었고 식기 세트도 매 계절마다 새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전 처음엔 그냥 또 뭔가 하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제 방이야 건드릴 일 없겠지 했죠. 제가 그 방에 있었으니까요. 그 방은 작은 방입니다. 햇빛이 오래 머무는 자리.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바람 잘 통하는 곳. 책장이 하나 있고 작은 라디오 하나 있고 창틀엔 계절마다 손수 뜬 커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방을 제가 쓰고 있었죠. 그저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밤에는 숨소리도 죽여가며 그 방에서만큼은 제가 눈치 안 보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기사가 집안 전체를 둘러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은 탭을 켜놓고 자료를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 수납장 넣고요. 저기 붙박이장 하나. 이쪽엔 시스템 가벽으로 공간 분리해 주시고요. 그 순간 그 기사가 제 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하실까요? 전 문 하나 둥글게 열고 가만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면서요.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여긴 그냥 창고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짐 좀 옮기고 선반 짜놓고. 뭐 딱히 쓰이는 방도 아니고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이지.
비워두긴 아깝잖아. 요즘 짐도 많고. 효율? 제가 들고 있던 손수건이 손에서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방은 제 하루였는데요.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못 들은 척, 알았지만 모른 척,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요. 문을 닫은 순간 밖에서는 여전히 말소리가 오갔습니다. 선반을 몇 단 넣고 벽을 흰색으로 바꾸고 마치 그 방에 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날 저녁 저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미리 국을 끓여두고 밥을 해두지만 그날은 그냥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배고파도 안 나갔습니다. 식탁에서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들 목소리, 손주 웃음소리 다 들렸지만 전 조용히 방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볼륨은 더 크게 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 너머에 창고로 쓰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웃기죠?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 방을 창고로 바꾸겠다는 말을 듣고도 그저 방 안에 가만히 있었던 저 자신이요. 그 순간 별게 다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살 땐 아들은 이제 막 사회에 나가던 시절이었고 대출 서류도 서명도 전부 제 손으로 했었는데 명의도 제 거고 남편 사망보험금 적금 다 털어서 샀던 그 집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비참했습니다. 그걸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제 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 방이 더 이상 제 방이 아니라는 말, 그건 단순한 공간 문제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가 이 집에서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 그날부터 결정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요. 조용히, 묵묵히, 차근차근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요. 왜냐고요? 이제는 알겠더군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텐 더 쉽게 덤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여태 손도 대지 않았던 누렇게 바랜 종이 더미 사이에서 집 계약서 사본 하나를 꺼냈죠. 그리고 그 아래 오래된 통장 정리표와 제 이름이 선명히 적힌 단독명의 등기부등본 사본이 나왔습니다. 전 그걸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던 검은 코트를 입고 나간 날 그렇게 세상과 이별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리 좀 하셔야지. 아들 이름으로 진명에 바꿔놓는 게 좋아요. 요즘은 그런 거 다 미리 해둬야 해요. 그럴싸했죠.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요. 마음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남편 없이 이 집을 본다는 것도 낯설었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 둘이 함께 만든 이 집을 쉽게 누구 손에 넘기기가 싫었습니다. 아들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며느리를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럴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했습니다. 조금만 두자. 내 이름으로 두는 게 마음이 편하다. 처음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바뀌더군요. 엄마 요즘은 다 자식 명의로 돌려요. 그래야 나중에 분란도 없고 세금도 아끼고요. 그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사돈댁, 이웃집, 심지어 교회 집사님까지 모두들 은근슬쩍 떠보듯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아드님 명의죠? 아니에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하던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순간 그 계약서를 다시 꺼내본 지금 저는 그때의 저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후회할까봐. 너무 이기적인 엄마처럼 보일까봐. 흔들렸던 날들도 많았지만 끝내 그걸 버티고 지켜낸 덕분에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제 이름 석자. 검정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사인. 그리고 소유자 김순자라는 활자. 전 그걸 가만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나였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한 번쯤은 내가 결정하고 살아봤던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 한켠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 아래에는 그간의 통장 내역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 사람과 함께 부은 적금, 그리고 제 이름으로 틈틈이 넣었던 국민주택 청약통장까지. 그 모든 흔적이 이 집 한 채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창고로 만들겠다고요? 내 존재를 창고처럼 처리하려고요? 그날 저는 책상 위에 그 서류들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말로 싸우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으로 부딪히는 것도 제 성격이 아니었고요. 저는 그저 사실 하나만 들이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 내 거다. 그래서 내가 정한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것들을 그날 밤 다 꺼내놓고 정리했습니다. 새로 인쇄한 사본을 따로 봉투에 담았고 도장도 꺼내어 옆에 놓았습니다. 누군가 또 엄마 도장 있잖아요 하며 슬쩍 가져가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이걸 지켜야 했는지, 왜 끝까지 명의를 넘기지 않았는지. 이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존엄을 지킨 거였다는 걸요. 제가 무슨 큰 유산이 있습니까? 현금이 많길 합니까? 주식이 있길 합니까? 이 집 한 채. 그리고 내 이름 석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진작 날 밀어냈겠죠. 그 생각을 하니까요. 그 방 안에 앉아있던 지난 수개월이 서글픈 게 아니라 뿌듯해졌습니다.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나한테 남은 게 없었다는 말은 안 할 수 있겠더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계약서, 도장, 사본 전부 챙김. 움직여도 되겠다.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날 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그날 이후 저는 제 방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말없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괜히 밖에서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 휴대폰 알림도 전부 진동으로 바꿨고요. 문 하나 열 때도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동산에 연락한 건 그 주 금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시장에 갈 듯 장바구니를 챙겨 나왔고 동네 슈퍼지나 골목길을 돌아 건물 2층에 있는 중개사무소로 올라갔죠.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인사 몇 번 했던 분이라 조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마치 입에서 잘려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중년 여성 중개사가 고개를 들더니 인사하더군요. 아,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가방 안에 넣어둔 서류철을 꺼내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이 집 팔까 해서요. 그 말이 나오고 나니 속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사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 그 좋은 집을요? 살던 집 그대로 내놓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정리하려고요. 조용히. 그분이 컴퓨터를 켜고 시세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가요. 요즘 집값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 꽤 좋은 가격에 나가겠는데요. 전 그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한텐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것. 계약이든 시세든 전부 기억보다 쉬웠습니다. 그분이 조건을 묻더군요. 언제쯤 이사 나가실 건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바로 나가도 돼요. 이삿짐도 얼마 안 돼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가족들하고는 상의하셨어요? 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제 집이니까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분은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그래도 나중에 싸움 되면 힘들어지실 텐데. 그래서 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주고도 돌아온 게 없는데요. 싸움까지 할 정은 더 이상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매물은 바로 등록되었고 그날 오후 사진도 찍었습니다. 며느리 외출 나간 사이 아들은 서재에 들어가 있던 시간.
그 틈을 타 부동산 직원 2명이 올라와 거실, 부엌, 복도 그리고 그 방까지 조용히 찍고 갔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찍힐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수십 년을 쓴 냄비 하나, 제가 직접 붙인 싱크대 수납 스티커, 창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기며 이 집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과정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한 덩이 내려놓는 기분이랄까요.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살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손에 들키지 않게 따로 빼뒀던 적금도 깨끗이 털어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하나. 다음 보금자리. 너무 거창한 집은 필요 없습니다. 햇볕 잘 들고 창문 하나 깨끗하고 냄새 안 나는 조용한 골목 안쪽 원룸이면 충분합니다. 그곳에서 하루 세 끼 제 입에 맞는 반찬 차려 먹고 마음대로 라디오 켜고 불도 끄고 켜고 누가 뭐라 안 하는 그 방 하나면 저는 충분하거든요. 이 집이요? 이젠 정 없습니다. 정 주고도 돌아온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은 제가 떠나기 위해 지켜온 거였습니다. 누구한테 넘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쓰기 위해서였고 그 쓸 타이밍이 이제 도착한 겁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곧 그들이 그 집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그 다음엔요? 글쎄요, 그들이 뭐라 했는지, 그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궁금하시면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매물은 등록됐습니다. 사진도 찍었고 시세도 확인했고 중개인도 금방 나갈 겁니다라며 웃더군요. 그 말에 저는 이삿짐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문구류, 접은 수건, 겨울용 외투, 작은 접시 몇 개, 그동안 눈치 보여 못 챙겼던 제 물건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용히 정말 아무 말 없이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매물 확인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오늘 낮 2시에 한번 방문 가능하신지요? 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집은 제가 여니까요. 그날 점심 며느리가 시장을 다녀오며 우연히 집문에 붙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마흔 부동산 마이너스 김성현 실장. 딱 그거 하나만 보고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이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탁 열더군요. 엄마, 이 집 왜 내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책장에서 책을 빼며 말했습니다. 팔려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아무 상의도 없이? 그제야 제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상의는 공동명의일 때 하는 거지. 내 집이잖니. 그 말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인테리어 다 계약했고요. 업체랑 위약금도 생긴다고요. 말투는 평소보다 높았고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면 안 되죠. 계약서도 다 작성했고 설계도면도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여긴 내 집이야. 아들, 며느리 말이 없더군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그 틈에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한텐 미안하지만 이 집은 이제 내가 정리하려고.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솔직히 이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집을 내놓으실 거면 저희한테 말은 하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말렸겠지? 그러고는 또 말 바꾸고 결국 못 나가게 했겠지. 그 말에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불만 있으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전 잠시 조용히 바라보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난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게 다야.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이혼하게 생겼어요. 이 집 시댁이라고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쯤 되니 웃음이 나더군요. 시댁? 시댁인데 날 창고로 밀어넣겠다고 했던 그 시댁이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변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안 들은 줄 알았지? 내가 그날 그 방에서 다 듣고 있었어. 정적이 흐르더군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말 실수예요. 다른 뜻은 아니었고. 실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엔 마음이 다 들어있었어. 며느리는 결국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럴 거면요, 처음부터 집을 안 주셨어야죠. 전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준 거야. 그냥 너희가 언젠간 가질 거라. 착각한 것뿐이지. 그 이후로 며느리는 말을 잃었고 아들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방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당황스러울 거다. 이해한다. 근데 기억해. 이 집 너희가 불 꺼놓고 TV 작게 틀게 했던 그 방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가기로 한 거야. 문을 조용히 닫고 돌아서는데 아들 목소리가 뒤따르더군요. 엄마 너무하다. 근데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제서야 겨우 내가 내 자리를 지킨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과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손주가 울고 아들은 밖으로 나갔고 며느리는 현관에 앉아 전화를 붙잡고 있더군요. 전방 안에서 조용히 옷을 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일이 곧 벌어질 테니까요. 그날 밤 아들 방에서 문 닫는 소리, 주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 하나하나가 저에겐 이제 경계음처럼 들렸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란 걸 이 나이 돼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택배를 받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봉투에 적힌 발신인이 낯익더군요. 마흔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주방 서랍도 책상도 아닌 저희 부부 쓰던 안방 옷장 속에 숨겨두는 걸 봤거든요.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슬쩍 물었죠. 엄마, 혹시 인감증명서 있으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한 장만 쓰면 된다고 해서요. 전 그때 단호히 말했습니다. 없어. 인감 꺼낸 지 10년도 넘었어. 그랬더니 아들은 그 뒤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였으면 다시 묻거나 따라왔을 텐데 그냥 쓱 넘어가더군요. 그 기억이 떠오르니 저는 가만히 앉아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예전에 사용했던 공문서, 계약서, 제 도장 등이 들어있었고 그 아래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임장 서식 가족용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문서 양식. 문제를 깨달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양식 하단에 제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제가 한 적 없는 필체가 흘려 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맞긴 했지만 김자 획이 살짝 꺾인 것까지 그대로 흉내낸 누가 내 필체를 따라 연습한 흔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양식 위쪽엔 마흔 부동산 명의 변경용 위임서 가족간 이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전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고 실행 직전이었습니다. 곧바로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최근 발급된 인감증명서 내역을 조회하려 했지만 온라인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대신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 신청 여부 및 위임 내역 확인 메뉴가 있더군요. 거기서 제 이름으로 지난달 위임서 발급 요청이 들어왔지만 신원 미확인으로 처리 불가로 반려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위임장을 써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왜냐면 전 대리인에게 인감도장도 신분증 사본도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의도, 계획적인 시도, 실패로 돌아간 위조의 흔적이었죠. 순간 제가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은 부모 명의로 오래 두면 세금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자니까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건데 뭐. 그 말들 전부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가 복선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제게 직접 말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거동 못하게 되거나 정신 놓게 되거나 그런 날이 오면 그냥 슬쩍 등기 바꿔놓고 모른 척 하려던 거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직 멀쩡하다는 거예요. 눈도 귀도 머리도 다 또렷한 상태에서 그 흔적을 제가 먼저 찾아낸 겁니다. 전 서류를 가방에 담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분노가 폭발하진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계산이 먼저 되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젠 말로 끝낼 수 없는 일이구나. 누군가는 내 이름을 훔치려 했고, 내 집을 자기 것처럼 다루려 했고, 심지어 내가 모르게 진행하려 했고, 그 모든 걸 막은 건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서명 하나, 감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법의 힘을 빌리자. 왜냐고요? 이건 자식이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날 밤 전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서 잠이 깨버린 겁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슬쩍 흘러나온 법무사 봉투, 이미 작성된 위임장 양식, 실패로 돌아간 인감증명 발급 시도.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전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습니다. 평소엔 바지 하나 셔츠 하나 입던 제가 거울 앞에서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어디 나가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기 좀 쐬려고.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구청도 마트도 아니었습니다. 시청 옆 무료 법률 상담소. 1층 민원실 구석에 마련된 노년기 생활법률 보호 프로그램 안내 부스. 그곳에 앉아있는 변호사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전 시작부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도장이 들어간 위임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도장 찍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누군가 발급받으려 했다는 기록도 떴습니다. 그 변호사는 말없이 메모만 하더군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내민 사본을 받아 꼼꼼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의 도용 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발생한 경우엔 사문서 위조 미수로도 보고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진짜 이게 처벌받을 일이었구나. 변호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정식 대응 의사 있으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식이라도 이건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법률자문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더군요. 한쪽에선 벚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고 발밑엔 붉은 진달래 잎이 흩날렸습니다. 전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대성, 김혜정. 너희가 준비하던 서류 내가 다 확인했다. 이미 법률 대응은 시작했고 이번 일은 말로 끝내지 않을 거다. 보내고 나니 심장이 잠깐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문자 한 줄에 그대로 실린 기분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통화.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늘 들리던 낮은 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뭘 하려던 건데? 그냥 나중에 엄마가 힘들어지시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힘들어진 적 없어. 멀쩡했잖아. 그때도 지금도. 그런데도 몰래 했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미안해요. 며느리가 한 건데 저는 몰랐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른다. 내 이름으로 신청한 거던데? 그 뒤로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제발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전 그 사과를 들으면서도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하냐고. 그렇게 등기 이전 시도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날 존중했더라면 이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제,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눈빛으로 행동으로 내 존재를 지워가던 그 시간들. 그게 사과 없이 지나간 채 이젠 서류로 날 내보내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운다고.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대응하는 거야. 가족이라도 사람 대접 못 받으면 남보다 못한 거야. 통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죠. 그동안 그 방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이상 울분도 눈물도 억울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제 손으로 꺼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내 인생에서 나를 되찾는 진짜 시작. 정식 고소장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바로 접수됐습니다. 죄목은 사문서 위조 미수 명의도용 시도 허위 위임장 작성. 그 문서 위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쓴 적도 없고 제가 허락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정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아들은 집안에 눌러앉아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마흔경찰서 경제 3팀 출석 요청. 받는 이는 박대성, 김혜정. 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현관 앞에 섰을 때 전 말없이 문틈에 끼워놨습니다. 누가 가져가든 말든 난 더 이상 설명할 마음 없다. 그런 심정이었죠. 그날 밤 집안이 처음으로 조용했습니다. TV도 꺼졌고 손주도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물만 마시더군요. 아들은 주방 조리대에 팔을 괜 채 그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출근길이 평소보다 이르더군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표정이 싹 바뀐 채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묻더군요. 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조교사 신분 확인 차원에서 사문서 관련 진술하라고. 무슨 징계 절차 들어갈 수 있다네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교육기관 계약직이었고 경찰 수사가 직장에도 통보됐다는 사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남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했잖아. 가족이라면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저녁이 흘러가고 그 다음 날 아들이 출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더니 밤 9시쯤 조용히 제 방 문을 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감히. 눈물이 고인 얼굴,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몰래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었죠. 전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문제야.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조용히 계셨는지 그게 다 참고 있었던 거라는 걸. 전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눈물 흘리는 건 이 집 들어온 이후로 처음이겠다. 근데 난 이 집에서 수없이 울었단다. 그 차이야. 그 후 아들은 거실로 나가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고 며느리는 아이 재우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밤 전 방 안에서 가방에 이삿짐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 계약자분, 오늘 매수자와 계약 체결 완료됐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는 다음 주 중으로 완료 예정이고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전 뭔가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지 13년. 신발장을 채웠던 슬리퍼, 싱크대 옆에 걸었던 앞치마, 방문 앞에 놓인 작은 바구니 하나까지. 이젠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불을 끄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자. 말로 설명하지 말자.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렇게 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마지막 정리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트럭이 도착했죠. 트럭은 아침 9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쾌청했고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맑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은 마치 비 온 뒤 개어가는 하늘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시원하게, 쓸쓸하게.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갈 건 이불 하나, 라디오 하나, 그리고 작은 수건 몇 장뿐이었습니다. 식탁은 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냄비는 딱 2개만 챙겼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부터 썼던 오래된 무쇠 냄비였죠. 책은 많이 못 가져갑니다. 작은 월세집에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딱 3권만 골랐습니다. 혼자 사는 기술, 엄마를 부탁해, 그리고 이름 없는 날의 기억. 제 인생 같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하루하루. 짐을 싣는 동안 아들은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며느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그냥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난 이미 다 정리했어. 마음도 서류도 기억도.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제발요. 저는 조용히 신발끈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생각만 하고 살았거든. 이젠 느끼는 대로 살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서서 이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끔 웃고 자주 울고 참 많이 참고 살았던 곳.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수십 년을 참아가며 산 이 집. 참 이상하지. 지금 떠나는데 하나도 아쉽지가 않네. 현관문을 닫기 전 전작은 포스트잇 하나를 신발장 위에 붙여두었습니다. 집 잘 쓰세요. 단 이제는 누군가를 지우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품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그 글귀가 그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인사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묻더군요. 어르신 다 실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가져갈 건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건 짐이 아니라 제 인생의 자존감이었죠. 트럭은 조용히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 떠나올 땐 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그 집을 떠난 그날부터 저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매물 귀한 시기에 가격도 양심적으로 불렀고 상태도 깨끗했으니까요. 그리고 전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해 두었습니다. 새로 들어갈 집은 1.5룸짜리 원룸, 낡았지만 정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단지 관리비 포함 월세 42만 원.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8분 거리. 조용한 동네. 창문 너머 햇살이 드는 위치였습니다. 여기면 되겠네요. 처음 그 집을 둘러봤을 때 속으로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한 날, 제 짐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문서 위조 미수와 부정 사용 목적의 도장 보관 혐의로 정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교육기관에 통보가 들어갔고 계약 해지와 함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들은 등기 이전 시도에 연루된 정황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장은 철회하지 않았고 변호사 자문 아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봐달라는 말 이제 전 믿지 않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예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부엌에는 전자레인지 하나, 작은 전기밥솥 하나, 테이블 위에는 중고로 산 라디오가 있고 식탁 옆에는 제가 고른 커튼이 걸려 있습니다. 냉장고엔 반찬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전부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죠. 멸치볶음, 오이무침, 계란장조림.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습니다. 이제야 냉장고 문을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뒤엔 구청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시니어 문화예술반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동네 도서관엔 동화 읽어주는 어르신 봉사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도 될까 싶었는데요. 의외로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묘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 그걸 오랜만에 받았거든요. 아들에겐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빌고 싶다며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내 엄마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사람한테 한 짓이 아니었으니까. 며느리는 지인을 통해 이사간 집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전해왔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내 일상과 감정은 허락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혼자 사는 삶, 처음엔 막막할 줄 알았는데요. 해보니 괜찮습니다. 아침엔 라디오 틀고, 낮엔 도서관 가고, 저녁엔 내가 만든 음식 먹고, 밤엔 창문 열고 책 읽습니다. 그 집에 살 땐 매일 울면서 잤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잠듭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요. 그 단어가 내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참고만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삶은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그걸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